요양원에서 보내는 노년의 삶, 그 행복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급 시설에 머무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달 통장에 꽂히는 두둑한 연금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요양원에서 8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요양보호사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노인을 돌보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노년의 운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잔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녀가 없는 독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지, 겉보기에 효도처럼 보이는 결정들이 어떻게 가장 깊은 상처로 변질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노인은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반면 어떤 노인은 왜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워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한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나라한 기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안락한 노후에 대한 모든 상상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굳이 묻고 싶지 않았던 디테일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정미경, 올해 38살입니다. 저는 영신 실버타운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일을 꼬박 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무지를 옮기지도 않았고 직업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마음가짐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 적성에 맞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손은 빠르고 성격은 차분하며 마음은 너무 무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으니까요. 어느 해 봄, 신입 요양보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10살 넘게 어린 남자였고 이름은 김시우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마치 드라마 촬영장에라도 온 것처럼 온갖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두리번거렸죠. 미경 선배님, 여기 진짜 넓네요. 그는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이 세 동이나 되네요. 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도 있고, 1층은 기초 케어, 2층은 일반 케어, 3층은 프리미엄 케어 구역이야. 제가 유니폼을 건네자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도 등급이 나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응 저도 첫 해엔 겪었으니까요. 분노, 놀라움, 이해할 수 없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감정은 무뎌졌습니다. 이곳에서 등급이란 건 단순히 건물의 층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칭에까지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첫날 그에게 환경을 익혀주기 위해 사무실을 나와 세 개의 동을 돌았습니다. 층수만 잘 기억하면 돼. 저는 층별 안내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층은 2인 1실에 공용 욕실, 월 80만 원 정도. 2층은 개인 욕실이 딸린 1인실로 월 160만 원. 3층은 스위트룸이야. 식사도, 거주 환경도 최고급이지. 월 320만 원부터 시작해. 시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제 월세보다 비싸네요. 그러니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 그의 표정을 보니 다음 질문이 뭔지 뻔했습니다. 역시나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럼 3층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들 행복하시겠네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데리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복도에 들어서자 시우는 마치 모델하우스에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엔 폭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에어컨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방문마다 예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전용 신발장이 놓여 있고 요양 보호사들이 애프터눈 티카트를 밀고 지나갔죠. 와, 여기 호텔 같아요. 호텔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라고 해서 밥맛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때 오 반장님이 병실에서 나오다 우리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신입 데리고 다니나 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시우를 힐끔 보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잘 숙지해.
안 그러면 실수한다. 종이에는 호칭 대조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층. 회장님, 사모님, 어르신 극존칭. 나긋나긋하게. 2층. 할아버님, 할머님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1층. 아버님, 어머님, 혹은 할배, 할매 편안하게. 케어 위주로. 시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층별로 호칭도 달라요. 오 반장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 돈 많은 노인네한텐 회장님 소리 한번 해주면 좋아하고, 돈 없는 노인네한테 너무 살갑게 굴면 돈 빌리러 온 줄 알고 겁먹어. 시우가 저를 쳐다보며 반박을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래 일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어떤 목소리 톤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푸는지, 어떤 말투가 내 일을 줄여주는지. 우리는 아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2층은 비교적 평범했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장식은 적었고 문 앞에는 휠체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한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듣고 계셨는데 이어폰도 꽂지 않은 채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2층 입주자야. 아들이 분식집을 하는데 주말마다 와서 효도하고 가. 평범한 날들이지. 1층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확실히 주춤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복도는 좁았으며 조명은 어두침침했습니다. 목욕 의자를 미는 요양보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고함 소리, 물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한 왜소한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옷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손에 든 성경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류 할머니야. 여기 계신 지 7년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불평 한마디 하신 적도 없고.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거노인이세요? 아니, 딸이 근처에 살아. 오토바이로 10분 거리야. 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그렇게 오래 일하셨으면 제일 불쌍한 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물통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는 아마 자식 없는 노인들이라고 생각하겠지. 네, 그렇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제일 서럽잖아요. 저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3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이중창 뒤 고요한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제일 불참한 건 자식은 있는데 남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모셔져 있지만 속마음은 어디 한 곳 털어놓을 데 없는 사람들이야. 시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어요. 저는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너무 많이 봤지. 어떤 분들은 아주 예의 바르게 웃지만 아무도 그들의 진심을 들어주지 않아.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밥 먹을 때 옆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을 뚝뚝 흘려. 저는 벽에 붙은 호칭표를 가리켰습니다. 층수만 봐선 누가 잘 사는지 몰라. 하지만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 누군가는 전복죽을 씹으면서도 종이 씹는 표정을 하고 누군가는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마음 편해하거든. 시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가 온 날 저는 마침 1층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입소자 명부에 박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75세, 독거, 전직 대학 강사, 비골한에는 경미한 고혈압, 부정맥, 식사 보조나 야간 간병 불필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입소 상담실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색이 바랬지만 정갈한 긴 소매 셔츠를 입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종이처럼 얇고 가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밴 예의 같기도 했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습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방으로 안내한 뒤 제가 수건을 빨고 있을 때 시우가 뒤따라와 물었습니다. 저분 예전에 교수님이었대요. 응, 문학을 가르치셨다더라. 그런데 왜 1층에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게 의문이었으니까요. 1층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녀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해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월 이용료를 내는 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박서윤님처럼 기품 있고 말씨가 고운 분이 1층에 계실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왔고 아무런 저항 없이 1층 생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1시간 동안 고전 소설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필사를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파란 잉크 만년필로 글씨를 정갈하게 써 내려갔죠. 한 번은 그녀가 쓴 종이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늙어서 때를 만남은 쓴 것이 단 것과 같고 늦은 나이에 고요함이 가장 얻기 어렵구나. 교대로 쉴 때 시우가 묻곤 했습니다. 자제분이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있어. 아들은 분당에 살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래. 그런데 왜? 나도 몰라. 왜인지.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제가 식기를 치우러 들어갔다가 그녀가 옆 침대에 이말머니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통장 말이야. 자네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아. 이말머니가 죽을 드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었지. 박서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기가 재무 설계를 배웠다고 더 알뜰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늙은이가 돈 쓸 데가 뭐 그리 많다고. 그럼 연금은 얼마나 받는데? 200만 원 정도.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만 보내줘. 그래야 내가 헛돈을 안 쓴다고. 헛돈이라니 자네가 어린애야? 박서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설 때 그녀의 눈이 아래로 떨구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듯 스스로조차 탓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당직을 서며 저는 그녀의 방창문이 빈틈없이 꽉 닫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담요를 더 달라고 하거나 전기포트를 바꿔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달 받는 돈은 가장 기본적인 밥값과 최소한의 간식거리를 사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일조차 거의 사드시지 않았죠. 저희가 계란빵이라도 하나 드리면 고마워요. 천천히 먹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녀는 그 계란빵 하나를 사흘에 나눠 드셨습니다. 언젠가 넌지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2층으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거긴 더 조용하고 1인실이라 화장실 쓰기도 편한데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용이 2배 차이 나잖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저는 연금 200만 원 받으시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뱉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퇴근 전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나다 필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건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에 나오는 구절 같았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써내려가는 여행이다. 만약 타인에게 펜을 넘겨준다면 결국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끝날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다 쓰고 펜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녀가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항하지 않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이미 익숙해진 통제를 벗어나는 것, 그 이후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날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오 반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서윤님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을 남한테 넘겨주면서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박서윤님은 그 모든 걸 일찍이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을 가장 조용하고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보내기로 선택한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늘 느낍니다. 그녀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의 계획에 양보해 버린 것이라고요. 2층 25호실에 사는 신동철 어르신.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그에게 신 사장님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진짜 사장님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가 딱 그랬기 때문입니다. 옷은 항상 칼주름이 잡혀 있고 말은 에둘러 하지 않고 직설적이며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조차 마치 채점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그를 본 건 제가 아침 근무 때 조식을 배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앞에서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태 돋보기를 닦으며 저에게 물었죠. 오늘 점심에 족발 나오나?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주방 사정에 따라 달라서요. 그는 하고 콧소리를 내더니 안경을 썼습니다. 족발엔 새우젓이랑 마늘 소스가 있어야 해. 안 그러면 먹나만 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참 까다로운 양반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대해보니 그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격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활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확고한 철칙이 있었죠. 그는 매주 목요일이면 요양보호사를 대동하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이면 그는 정장 바지에 포마드를 바르고 작은 가죽 가방을 들었습니다. 식당도 꼭 창가 자리가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출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처럼 생긴 장부에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이발비, 마사지 비용, 영양제, 잡지 구독료, 로션. 심지어 그가 즐겨 마시는 특정 브랜드의 인삼차까지.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신어르신,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내 연금이 매달 200만 원이야. 내 입맛하고 기분 관리하는 데 쓰면 그만이지. 사는 게 남한테 돈 아껴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높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병원을 하고 딸은 강원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가정을 꾸렸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춥니다. 평소엔 안부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생사를 확인하죠. 남들이 보면 소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웃느냐 마느냐는 걔네가 뭘 사오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걔네 간섭을 안 하느냐에 달린 거야. 그는 차를 우리면서 말했습니다. 정확히 80도에 맞춰 3분간 우린 뒤 찌꺼기를 걸러냈죠. 한 번은 자녀가 같이 살자고 했다더군요. 집에 노인용 안전바가 설치된 욕실도 만들었다면서요. 내가 그랬지. 너희 집 욕실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 방보다 편할 리 없다고. 날 모시고 싶으면 매달 얼굴 보는 시간이나 비워두라고 했어. 그게 공국 끓여주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외롭고 안 외롭고는 내가 내 생활을 계획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야. 난 매일 스케줄이 있고 예산이 있고 내 삶에 대해 책임질 계획이 있어. 집구석에서 자식들 눈치 보며 얹혀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마음 편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철도청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시간과 규칙 속에서 살아온 분이었죠. 은퇴 후 그는 화투도 안 치고 정치 이야기도 안 하며 오로지 자신의 하루하루를 경영했습니다. 마치 문 닫지 않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듯이요. 200만 원,
나 혼자 다 써. 매달 통장 잔고가 바닥을 기지. 남기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 다 쓰고 나야 안심이 돼. 그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그는 89,000원짜리 새 가죽 신발을 샀습니다. 발이 편해야 딴 생각이 안 든다면서요. 어떤 노인은 돈을 뒷배라고 생각해서 모으려 하지만 신동철 어르신은 돈을 도구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누가 밥 한 끼 더 사주길 기대하지 않고 혼자 먹는 명절 밥상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편하고 조용해.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년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는 저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확실히 정했기에 자유로운 것이라고. 1층 복도 끝방에 사는 최혜자 할머니. 방문은 늘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작고 말할 때 약간 숨이 차했으며 치아가 몇 개 없어 음식을 씹는 속도가 아주 느렸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점심 목욕 시간 전이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신발끈을 묶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한 컷 끊어져 보였습니다. 그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이 씨, 작은 딸은 김 씨와 결혼했죠.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딸이 번갈아가며 나를 보러 와. 한 달에 한 명씩, 통장도 한 명씩 맡아서 관리하고, 얼핏 들으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시스템 같지만 실상은 전쟁터였습니다. 엄마 카드, 저번에 언니가 쓰고 안 돌려줬어? 작은 딸이 왔을 때 복도를 걸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지난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엄마가 뭐 샀어? 아니면 언니가 썼어? 큰딸이 오면 또 반격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날선 화기가 느껴졌습니다. 최혜자 할머니는 옆에 앉아 겉옷 자락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된 자리에 앉은 초등학생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봤죠. 한 번은 제가 약을 가져다 주러 들어갔다가 자매가 속옷값 문제로 다투는 걸 봤습니다. 큰딸이 지난달 엄마 내복을 4벌 샀으니 동생에게 이번 달에 그만큼 보태라고 요구했고 동생은 예산에 없던 지출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최혜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도시락 뚜껑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복은 입던 거 입어도 돼. 하지만 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최혜자 할머니의 통장에는 매달 약 13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기초연금과 예전에 사둔 주식 배당금 같은 거죠. 두 딸은 이 카드를 한 달씩 번갈아 관리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부담을 나누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카드를 쥔 사람이 그 달의 생활비를 조금 더 통제할 권력을 쥐는 셈이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관리하는 딸이 바뀌는 시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며칠 동안 할머니는 유난히 조용해지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하나 더 드시라고 해도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됐어요.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한 번은 잇몸이 퉁퉁 부어 말씀도 못 하시길래 병원에 가시라고 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큰딸 당번이라 말을 못 하겠어. 지난달에 이미 병원을 다녀왔다고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수건을 대어드리며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돈을 번갈아가며 아껴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몰라. 반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 말을 할 때 눈가에 주름이 깊게 내려앉아 얼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식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저 자신이 돈을 더 쓸까봐 두려운 것뿐이죠. 오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런 경우가 제일 골치 아파. 본인 돈은 있는데 쓰질 못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어느 날 큰딸이 정산하러 와서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제 동생은 일부러 큰 금액을 긁어서 저를 곤란하게 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몰라요. 늙어서 그렇게 복잡한 건 기억 못한다고요.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쉽게 말했지만 등 뒤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영수증들을 꼬깃꼬깃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가계부와 대조해 보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혈압을 잴 때 할머니가 몰래 물었습니다. 내가 걔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거겠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많은 노인이 이 질문을 합니다. 진짜로 짐이 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짐이 될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를 묻는 것이니까요. 최혜자 할머니의 방에서 저는 효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불효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거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돌보느냐에 따라 그녀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래 말이죠. 월 13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겁먹은 고양이처럼 살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병원 한 번 더 가는 것이 딸들에게 빚을 지는 것인 양, 늙어서도 돈을 잘못 쓸까봐 전전긍긍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안이었습니다. 진보석 어르신은 드물게도 자녀 동반 없이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요양원 정문을 걸어 들어온 분입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누렇게 바랜 카키색 조끼를 입고 헌병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 마치 퇴역 군인 같았습니다. 과묵한 성격일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말투가 뉴스 브리핑처럼 요점과 입장이 분명했죠. 난 누구한테도 패 끼치기 싫소. 입소 서류에 서명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나한테 빚진 거 없고 나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접수를 받던 간호사가 비상 연락처란이 비어 있는 걸 보고 호의로 말했습니다. 가족분 연락처 적으셔도 되는데요. 필요 없어. 내 연락처면 충분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서울에 사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세 자녀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문서는 아니지만 아주 명백한 가족 협약서였습니다. 서로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송금하지 않으며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자신의 연금을 신탁에 맡겨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요양원 비용으로, 하나는 개인 용돈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게 해두었고 통장은 자녀들의 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늙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들이 며칠 전에 말한 ATM기 노인이 되고 싶진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땐 회계 일을 했어. 흐리멍덩한 장부를 제일 싫어하지. 많은 노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정에 기대서 장부를 뭉개다가 결국 정은 정대로 잃고 장부도 엉망이 되는 거야. 그는 요양원에서 단순하지만 안정적으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두 바퀴 돌고 아침을 먹고 신문을 정독하고 낮잠 후 반야심경을 필사하고 저녁 뉴스까지 챙겨본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끔 요양보호사와 장기를 두는데 이기면 껄껄 웃고 저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매년 딱 3번 면회를 왔습니다. 어버이날, 그의 생일, 그리고 설날 점심. 매번 정확히 1시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갔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철저히 거리를 둔 모습이었죠. 시우가 물었습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을 직시한 거지. 제가 답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리스크가 되지 않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상상했지. 늙으면 아이들이 돌아가며 나랑 놀아주고 여행도 데려가 줄 거라고. 하지만 걔들도 늙어가더군. 사는 게 팍팍하고 피곤해 보여. 내 빈자리를 채우라고 걔들 인생을 포기하라고 할 순 없잖아. 그라고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걔들이 날 원망할까?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나도 모를 테지. 그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랍에서 그 합의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쓸 때 참 괴로웠어. 하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더군. 적어도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돈 때문에 싸우거나 서로 의심하거나 억울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린 서로 깨끗해.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종이는 두껍고 반듯했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종이를 꾹 누르는 모습이 마치 장부를 마감한 회계원 같았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혼자 통제하고 싶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조종당하느니 그게 낫지. 그는 저에게 리스크 선행 절단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곁에 누가 있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진보석 어르신을 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어쩌면 더 존중받아야 할 삶이 아닐까 하고요. 3층 스위트룸의 터줏대감. 송아름 할머니. 그녀의 방에 들어서면 은은한 꽃향기와 아로마 오일 냄새가 났습니다. 마룻바닥은 윤이 났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침대 머리맡 탁자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녀의 아들 민우였습니다. 처음 식사를 배달하러 갔을 때 그녀는 침대가에 앉아 수건을 접고 또 접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송 사모님, 식사 왔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거기 두고 가요. 민우 오면 같이 먹을게.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우요. 우리 아들.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내가 반찬 좀 더 챙겨주고 싶어서.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세팅하고 나오는데 문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부조림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파는 넣지 말라고 해. 걔가 파를 싫어하거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소식은 알려졌지만 송아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집을 정리하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요양원 3층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민우가 예전부터 그랬어. 엄마는 좀 좋은 데서 살아야 한다고. 그녀의 월 이용료는 약 350만 원. 아들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매달 꼬박꼬박 이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생전에 어머니가 돈 걱정하지 않도록 설정해둔 자동 이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비 오는 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유언 한마디 남길 새도 없이 떠났지만요. 내가 늙어서 고생할까봐 어느 날 송아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걔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돼. 민우 안심시켜야지.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방을 좀 옮기시는 건 어때요? 여기 너무 비싸잖아요.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방 크기가 우리 집 거실만 해. 민우가 어릴 때 저 창가에서 책을 읽었어. 내가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걔가 꼭 올 거야. 그녀의 표정은 온화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요. 야간 순찰을 돌 때 그녀의 방 앞을 지나면 혼잣말이 들리곤 합니다. 민우야, 오늘 야근해? 엄마는 괜찮아. 너 일찍 와라. 엄마가 닭백숙 해놨어. 너 어릴 때 이거 먹으면 키 큰다고 했잖아. 울음기 없는 일상적인 대화 톤. 그래서 더 소름 끼치도록 슬픈 차가운 다정함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오 반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현실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계셔. 단지 깨고 싶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보니 그녀는 가끔 자신에게 나온 식사를
두 그릇으로 나눠 담고는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다시 데우곤 했습니다. 매번 치르는 의식처럼 지치지도 않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요. 그녀의 행복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깨끗한 방, 좋은 식사, 가벼운 지병, 의료진과 요양보호사 모두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사진 액자였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인. 오 반장님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야.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간을 증명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그녀가 1인극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착은 생사를 숱하게 봐온 우리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나 고통보다 이 세상에 자기가 믿는 온기가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이수영 할머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입니다. 옷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걷는 모습이 당당하고 머리칼은 은발로 빛나며 눈빛이 형형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층 독방에 삽니다. 방문은 늘 활짝 열려 있고 베란다에는 다육식물 화분 몇 개와 하얗게 바랜 찻잔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77세, 사별, 무자녀, 영감이 일찍 갔어. 날 고생시킬 틈도 없이 애도 안 낳았고 후회는 없어. 그녀는 이렇게 말할 때 아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계란을 안 먹었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회한이나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죠. 우리는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말하는 게 분명하고 성격이 좋아 갑질하지 않으며 규칙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양비도 은행보다 더 정확하게 납부했죠. 내가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해보고 전화해서 대기 걸어놓고 들어온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나오지만 그래도 2층을 골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굳이 부자인 척할 필요 없잖아. 매일 아침 6시 그녀는 정확히 정원을 2바퀴 돌고 차를 우립니다. 아침을 먹고 신문을 봅니다. 그녀는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가끔 구의원에게 정책 민원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봉투에는 악필이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 여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신데. 그녀가 웃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 중요한 건 사람 없는 게 익숙한가. 아니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가의 차이지. 그녀의 방에는 사진도 기념품도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게 아니야. 단지 짊어지고 살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는 그녀가 차갑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단지 남을 대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태우지 않을 뿐이죠. 명절이면 요양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자녀 동반 송년회, 가족 영상 편지 같은 거요. 그녀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놀아. 난 그런 거 많이 봤어. 행복한 척 연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고독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우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설날에 누가 데리러 와주길 바라지 않으세요? 내 집은 여기야. 아무도 날 데리러 오지 않는 건 내가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녀가 정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봤자 결국 빈손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차나 한 잔 마시는 게 낫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는 시를 좋아했는데 특히 이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풍취부동. 산.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시끌벅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타지. 내 나이가 되면 무서운 건 시끄러운 것이야. 남들이 억지로 추억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 그녀가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며 낡은 스웨터를 꿰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햇살이 은발을 비추고 바늘이 실을 꿰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손은 느리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1층 할아버지가 딸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자식 하나 있었으면 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틀리지 않았어.
가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없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많은 노인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없는 거지. 그녀는 제가 본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도 품위 있게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늙어가지만 그녀는 기다림을 멈춤으로써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신입들이 묻습니다. 미경 선배님, 8년이나 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보면서 여기가 지옥 같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지옥인지 아닌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에 달렸어. 지난 8년, 저는 연금을 쥐고 사모님처럼 사는 분도 봤고, 자식이 보내주는 돈에 목매어 거지처럼 사는 분도 봤습니다. 종이 한 장에 생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떠나는 분도 봤고, 자식 마음 다칠까봐 유언장을 숨겨두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외로움 때문도 늙음 때문도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남의 손에 휘둘려 살아야 할 때, 그때가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종종 박서윤님의 눈빛을 떠올립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내가 재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개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 라고 했던 말. 200만 원 연금 중 고작 100만 원을 받으며 자식에게 패 끼칠까봐 가족의 정이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던 모습.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식들에게 패가 아니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걸요. 반면 신동철 어르신을 보세요. 원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 먹고 돈 관리하고 시간표 짜면 아무도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못해. 그의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 획 그어 만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복도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혜자 할머니는 딸이 둘이나 있어도 카드가 매달 바뀌고 생활이 12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약하다고 비웃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싫다고 말하면 다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진보석 어르신이 가장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합의서를 썼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았으며 명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장부처럼 대변과 차변을 나누어 균형을 맞췄죠. 처음엔 그가 정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알았습니다. 장부가 꼬여서 감정 속에 파묻히는 게 싫었던 겁니다. 송아름 할머니는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정리하지도 감정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사라진 시간 속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2인분의 수저를 놓고 아들이 좋아하던 생선찌개를 주문하며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난 미치지 않았어. 그 장면에서 걸어 나오고 싶지 않을 뿐이야. 가장 존경스러운 건 이수영 할머니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입소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억지로 구하면 안 되는지 아는 분입니다. 등 뒤에 서 있는 자손은 없지만 허리는 가장 꼿꼿합니다. 누구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8년 동안 제가 본 것은 누가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느냐, 누가 아직도 남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요양원에는 3개의 층이 있고 3가지 비용이 있고 3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은 3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잠자리, 지출, 심지어 감정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몽땅 남에게 넘겨주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어떤 노인은 1층에 살지만 3층처럼 삽니다. 자신의 리듬과 주관, 생각이 있으니까요. 반면 어떤 노인은 3층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식사를 하면서도 매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보다 공허하게 삽니다. 진짜 차이는 층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 시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노인이 돼서 제일 비참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그는 막 1층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나왔는데 3층 방문에 붙은 절기별 특별 식단표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요양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3층 송 사모님 봐. 아들도 있고 돈도 많고 방은 춤을 춰도 될 만큼 넓어. 하지만 밥을 늘 2공기씩 떠놓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려. 2층 신 사장님은 10원 한 장까지 자기를 위해 써. 효도 기다리지 말고 환상에 기대지 말라고. 늙었어도 젊었을 때보다 자유롭대. 1층 박서윤님은 연금이 적지 않은데 돈줄을 남이 쥐고 있어. 바나나 하나 사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 저는 멍하니 있는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제일 비참한 게 뭐냐고 물었지. 외로운 게 제일 비참한 건 아니야. 외로운 사람은 라디오 듣고 화초 키우고 우리랑 수다 떨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어. 제일 비참한 건 늙어서까지 내가 뭘 먹을지, 어디 살지, 돈을 어떻게 쓸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 못하는 사람이야. 젊어서부터 80이 될 때까지 남의 계획대로만 살아온 사람, 다음엔 뭐 해야 하냐고 묻기만 하는 사람, 정신은 멀쩡한데 밥 떠먹여 주길 기다리는 사람, 늙은 것 뻔히 알면서 담요 한 장 더 달라고 말 못하는 사람, 서명할 손이 있는데 펜을 남한테 넘겨주는 습관이 든 사람, 요양보호사 오래 하면 제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돼. 우는 소리나 하소연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결정권이라도 남아있느냐를 보는 거지. 아무리 가난해도 밥을 데워 먹을지 시켜 먹을지 스스로 고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게 아니야. 제일 비참한 건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산 사람이야. 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3층 비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창밖 너머로 이수영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쇼를 두르고 직접 빤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옷을 한 벌 한 벌 손으로 꾹꾹 눌러 펴고 각을 맞춰 개는 모습이 마치 최후의 존엄을 반듯하게 접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녀처럼 조용히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자신의 손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야말로 이 요양원에서 가장 빛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지난 8년을 되돌아봅니다. 목이 터져라 오는 노인도 달래받고 웃으며 병상으로 가는 분도 배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도 아니고 영원히 돌봐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병이 깊어서도 오래 살아서도 아닙니다. 노년의 끝자락에서도 자신만의 선택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미경입니다. 요양원에서 8년을 보낸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노인들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타의에 의해 정리당한 존엄, 효도라는 이름으로 납치된 자유,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포기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식이 나를 돌봐줄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나를 어떻게 돌보고 싶은가?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노인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없어진 사람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 인생을 계획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은 늙은 후에 진정한 존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고민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해주세요. 요양 현장 최전선에서 본 생생한 기록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목소리가 들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